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치료에서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신역동적 접근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접근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 인지, 발달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정신역동 접근 이론에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통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 현대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정통 정신분석 접근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을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인간의 원동력을 본능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는 프로이드와 같이 작업을 했다가 결벌한 융에 의한 이론인데요. 심리 사회적 발달과 대인관계를 강조하였고, 본능보다는 자율적인 자아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인본주의 접근에는 현상학적, 인간 중심적, 그리고 게슈탈트 이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인간 중심 이론은 칼 로저스에 의해서, 게슈탈트는 프리츠 펄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미술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1856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정신과 의사죠. 이 분석학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고요. 프로이드 자신이 이 신경증적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같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대부분의 행동이 무의식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았고요. 무의식과 현실 사이의 갈등의 해석이 실패했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정신분석적 이론의 주요 개념들은요, 자, 먼저 결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은 무의식, 그리고 생물학적, 그리고 어릴 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본능은 프로이드의 접근의 방식의 핵심이고,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모든 삶의 본능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적 충동과 이 공격적인 충동이 사람의 행동에 강력한 결정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결정론이고요. 두 번째는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따르면 성격의 구조는 원초화,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초화는 생물학적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자아는 심리적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초자아는 사회적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 원초화는요, 인간의 본능의 욕구로만 자리 잡은 것으로서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존재하고요. 쾌락의 원리에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능적인 욕구,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를 말하고요.
자, 두 번째 자아는 원초하에 담긴 욕구와 외적인 현실 세계를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하고요. 마지막에 초자아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어떤 가치관, 사회적인 규칙들, 그리고 도덕성이나 양심이 있는 곳이어서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초자아가 너무 많이 발달이 되면 신경적인 증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원초아가 너무 많이 발달하면 또 사회생활이 또 불편해지겠죠. 우리는 이 정신분석적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통찰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통찰이 바로 이 자아가 강해지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의 발달 과정을 보겠는데요. 성적 리비도가 어느 부위에 집중되었냐에 따라서 성격을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고착과 퇴행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고착은 특정 단계에서 성적인 욕구가 과대 충족되거나 결핍되었을 때 이 에너지가 집중돼서 발달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고요. 퇴행은 이 발달 이 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현상으로서 대부분 고착된 그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자, 성격의 발달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구강기라고 하는데요. 자, 생후 1년까지를 구강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식욕과 쾌락의 욕구를 만족하는데요. 어떤 기본적인 양육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탐욕이나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강기에 고착이 되면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타인의 사랑에 대한 거부, 어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면 비현실적인 낙천주의가 되고요. 너무 결핍되면 비관주의가 됩니다. 자, 두 번째가 학문기인데요. 자, 1세에서 3세 때를 학문기라고 하는데요. 학문 부위가 성격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독립성의 학습이나 어떤 분노와 공격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학습이나 또는 부모의 훈육, 태도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배변 훈련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식탁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예절 같은 거 이런 학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배변 훈련이 너무 엄격해지면 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강박적인 성격이 됩니다. 너무 배변 훈련을 너무 방임하게 되면 충동적이고 무질서한 성향이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남근기라고 하는데요. 자, 3세에서 6세까지를 남근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의, 엄마의 근친상간 욕구에 의해서 아동이
이성 부모를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면서 이 동성 부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또 그 동성 부모로 인해서 거세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좋아함으로써 내가 아빠를 닮게 되면 엄마도 나를 좋아하겠지 하면서 아빠하고의 이 동일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빠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아빠의 큰 존재에 대해서 거세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근데 이 부모의 반응이나 태도와 감정에 따라서 이 콤플렉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시기에 초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없으면 초자아가 발달하기가 힘들고요. 또 커서 삼각관계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잠복기인데요. 사춘기죠. 사춘기 시기인데 이 성적 관심이 사회적인 관심, 즉 친구들이나 놀이집단, 뭐 운동 이런 쪽으로 관심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 시기에는 자아가 잘 분화되고 발달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생식기는요. 자, 12세 이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노인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남근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성적 욕구를 친구와 사귄다거나 또는 예술 활동이나 운동이나 또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그런 쪽에 에너지를 투사하면서 성욕을 처리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발달 5단계를 보셨고요. 자, 세 번째,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식은요, 우리 정신세계의 85%를 차지하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각하지 못한 것들 또는 의식 상태에 붙잡아 놓기에는 너무 위협적이고 두려운 그런 경험이나 감정들이 거기에 무의식 상태에 잠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식은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전의식이라는 게 또 있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는데, 전의식은 현재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노력을 하게 되면 의식할 수 있는 사고와 감정들을 말하는데요. 자아가 강한 사람만이 이 전의식을 의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식과 무의식을 지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자,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하고 있죠. 이 무의식적인 증거들은 꿈이나 또는 우리가 하는 말실수 등이나 또는 친숙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거나 약속을 잊어버린다거나 또는 자유연상법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자료들
그리고 투사법에 의해서 나온 자료들로 이 무의식에 있는 자료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투사법이란 개인의 요구나 감정, 가치, 가치관이나 동기 등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어떤 자극을 주는데요. 그 자극을 피검사자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나타나는 반응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사법의 대표적인 것은 로샤 잉크 반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로샤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로샤에 의해서 고안된 검사법인데요. 잉크방울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고 그거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펼쳤을 때 어떤 대칭적인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검사자가 부여하는 의미는 그 피검사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의미를 부여를 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이 마찰로 생긴 갈등에 의해서 불안이 생겨나는데요. 이 불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현실적인 불안이 있고 신경질적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적 불안은 실제로 외부에서 오는 현실적인 위협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걸어갈 때 차에 칠 것 같다. 또는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불안들을 말합니다. 신경질적 불안은요. 자아와 원초와의 갈등에서 나오는 불안인데 원초와의 욕구가 의식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나와서 위협할 것 같은 거에 대한 불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많은 내담자가 다음날 아침에 어떤 약속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지각을 하면 어떡하나,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발표를 잘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도덕적인 불안은요,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에서 오는 불안으로서 양심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위배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불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넜을 때, 또는 남의 돈을 떼먹었을 때, 그럴 때 오는 죄책감,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의식이 나오는 증거들은요, 무의식은 꿈이나 어떤 말실수, 그리고 환상, 그리고 자유연상법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투사법에 의해 나오는 자료들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내담자의 꿈, 자주 꾼 꿈이나 또는 최근에 꾼 꿈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자, 이 내담자는 꿈에 이렇게 칼을 든 사람한테 쫓기는 꿈을 자주 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이나 그러니까 숲속이나 또는 어떤 어두운 거리, 이런 곳에서 많이 쫓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숲속에,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조금 두렵죠. 무섭고 두렵죠. 그리고 어두운 길거리도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쫓기는 이 내담자의 이 두려움이 이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그려진 나무를 보시면, 자, 이 내담자는 항상 거의 대부분 이 나무를 이렇게 잘리게 그립니다. 다른 미술 활동에서도 자주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옹이라 그러죠. 이 옹이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내담자의 나무 그림의 특징인데요. 이 옹이는 우리가 어떤 상처, 어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경험들, 이런 걸 뜻하고요. 이 나무는 곧 자신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무가 이렇게 반으로 잘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신감 부족이나 위축되어 있거나 또는 숨고 싶거나 라는 그런 내담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지금 할머니의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자주 꾸는 꿈이 할머니의 장례식인데, 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직 살아계시는데, 자,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이런 꿈을 자주 꾼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할머니 얼굴이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항상 얼굴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할머니에 대한 불안감이 할머니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하게 젊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욕구가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항상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이 뒤에 그려지는 게 미끄럼틀이죠. 예. 미끄럼틀에서 미끄럼을 타는데 굉장히 즐거웠다.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키가 크려고 그런단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내담자는 미끄럼을 타면서 비록 위에서 떨어지지만 굉장히 즐겁게 웃고 있죠. 예. 키가 큰다는 그런 엄마의 말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얼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이고요. 왼쪽에 이런 미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명의 미녀가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미녀들이 갑자기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서 나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담자는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만화책도 많이 보는데 주로 좀 공격적인, 좀 잔인한 공격성이 있는 그런 게임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녀들이 갑자기 나를 공격했다. 자, 이 내담자는 지금 굉장히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많이 보인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녀가 예쁜 여자들이 갑자기 나를 공격했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이 혼란스러운 생각과 그리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내가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꿈에는 현재몽과 잠재몽이 있는데요. 잠재몽은
이 현재몽의 원천을 얘기하고요. 현재몽은 이 자아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게 의식으로 떠오르는데 그 잠을 잘 때도 이 자아가 활동을 하면서 그 무의식을 떠오르지 않게끔 왜곡시켜 버려서 나오는 꿈이 현재몽입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의 원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날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된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잠을 자면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들, 뭐 춥거나 덥거나 하는 상황들,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들이 나오는데 이 내담자는 그날 있었던 게임과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불안감이 겹쳐서 이런 꿈을 공격당하고 둘러싸여 있고 불안한 꿈을 자주 꾸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동은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인데요. 이 그림으로 보면 현재 발달 단계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자, 이 나무와 해와 건물들, 그리고 하늘에 새들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름, 그리고 버스가 그려져 있고요. 숲속에 가족들과 같이 놀러 온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 아동은 대부분 작품을 미술 활동할 때 이렇게 나무를 작고 여러 개, 구름도 작고 여러 개, 항상 이런 건물들을 2개씩, 3개씩, 여러 개, 작고 여러 개 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20대 초반이지만 지금 발달 단계가 아직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그린다는 거는 이 자존감이 낮고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곧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여러 개를 그려서 그런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놀러간 기억들로 인해서 이런 꿈을 꾼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도 지금 20대 중반인데요. 자, 꿈에 자신과 가운데가 자신이고요. 양쪽에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동물로 나타났죠. 동물. 그리고 큰 동물과 작은 동물.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성향, 그 성향과 비슷한 동물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자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예쁜 동물 토끼고요. 이 내담자는 항상 자신을 토끼로 표현을 합니다. 토끼는 우리가 보통 눈이 큰 사람을 보고 놀란 토끼 같은 눈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어떤 자극에 대해서 많이 놀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내담자예요. 자신을 항상 이렇게 토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과 숲으로 놀러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마찬가지 20대 중반인데요. 자,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꿈에 나타났고, 그리고 야자나무가 있고요. 이쪽은 모래들이 있고, 그리고 건물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작게 그려져 있죠. 자, 이 사람이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 이 피라미드는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성스러운 그런 상징을 의미하죠. 네. 이런 상징적인, 성스러운 상징적인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빌딩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은 여기를 헤매고 다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이 곧 자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내담자는 장래 희망이 사무직입니다. 사무직. 그래서 이 빌딩에는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예, 그래서 그 빌딩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하기 힘들고 성스러운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 내담자의 막막한 이 불안감과 막막함이 이런 꿈으로 나타났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과거에 수영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수영 선수가 아닌데, 자, 수영을 잘하는 학교의 대표로 뽑혀서 대회에 나갈 정도로 수영을 잘했던 내담자인데요. 지금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자주 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슬픔, 하지만 수영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 소망이 이런 꿈에서 수영하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20대 중반 내담자인데요. 항상 작업할 때 저항이나 방어를 아주 많이 하는 내담자입니다. 최근에 꿈이나 자주 꾸는 꿈을 그려보라 했더니 자, 이렇게 자는 모습을 그렸어요. 꿈속에서도 내가 자고 있더라 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뭔가가 그려져 있는데 마치 계단과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내담자는 조울증이 조금 심한데요. 이렇게 우울증, 즉 에너지가 저하될 때는 이렇게 저항이나 방어를 많이 하는데, 이 계단은 저번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이나 다리는 연결하고 싶어하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자, 계단 어디론가 지금 가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담자의 욕구와 소망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나타났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꿈에서 자신은 잠을 자고 있는데 영화를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예. 근데 영화의 내용은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어떤 영화를 봤냐고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즐거운 영화였는지, 무서운 영화였는지, 슬픈 영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면서도 이 자아가 활동을 해서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면서 왜곡을 시키는데요. 지금 이 내담자가 꿈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좀 방어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동은 최근에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어떤 게임을 표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도는 무한도전을 말하죠. 예, 이런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게임들, 그리고 음악,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겪었던 일들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도 저항을 많이 하는 내담자인데요. 자, 꿈을 표현해 보라 했는데 이렇게 큰 눈을 그렸습니다. 얼굴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도화지 밖으로 얼굴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지금 눈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꿈에 나타난 그런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런 눈만 표현을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배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별이 떠 있는데 밤에 별이 떠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배에 이런 깃발이 꽂혀져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 명은 성인이고요. 한 명은 아동으로 그려져 있죠. 꿈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자신이 두 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성인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자라지 않은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내면의 아이가 이렇게 꿈에서 무의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외국으로 멀리 가족들과 함께 멀리 갔는데 그 친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데 그 친구와의 어떤 갈등을 표현했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 배는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죠. 이동 수단이죠. 근데 이렇게 깃발이 꽂혀져 있죠. 이 내담자가 친구와 멀리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와 3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각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담자의 친구가 좀 있으면 이제 국내로 돌아오는데, 이 깃발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성취, 우리가 배에 물고기나 뭔가를 많이 포획해서 돌아왔을 때 어떤 그 깃발들로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데, 이 깃발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친구와의 갈등이 이런 색채, 대비 색채, 노란색 별과 파란색 대비되는 색채로 표현이 되고요. 그 친구와의 갈등은 자세히 뭐 표현을 안 했지만 친구와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어떤 갈등에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꿈에 나타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 치료에서의 심리학 접근 방식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적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